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로 체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내부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방향성을 뒤흔드는 권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했던 극우 활동가 닉 푸엔티스가 우파 논객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쏟아낸 극단적 발언이었습니다. 푸엔테스는 조직화된 유대인 세력이 백인을 말살하려 한다는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주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퇴출됐던 인물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의 X 계정을 복구한 이후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토대로 영향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마가 진영은 즉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공화당 주류 인사들은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푸엔테스를 스스로 나치라고 부르는 위험한 인물이라 규정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이자 반미국적 인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칼슨에게도 그런 발언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은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재단 회장 케빈 로버츠가 오히려 칼슨을 옹호하며 비판 세력을 악의적 연합이라고 지적해 내부 직원들이 사임을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 혐오 반대 단체들도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태를 보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습니다. 짧은 영상과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전통 보수와 젊은 극우 사이의 균열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수는 마가 포퓰리스트, 전통 공화당, 재정 보수, 종교 우파, 기술 우파, 그리고 민주당 전향 세력인 마하 등 6파벌로 나뉘어 각종 현안에서 충돌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마가 진영이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중심으로 결집한 느슨한 연합체이기에 정체성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멍청한 내분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이 2028년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둔 이념 전쟁의 서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미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유대인들의 엑소더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진 하마스와의 전쟁, 극심한 생활비 부담, 극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겹치며 고학력 전문직들이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11월 30일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의 포르투갈 대사관 앞에는 새벽 4시부터 3,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밤새 담요를 덮고 줄을 선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IT 개발자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온라인 예약 마비로 하루 동안 오프라인 선착순 접수를 받겠다고 하자 유럽으로 향하는 탈출구를 잡기 위한 긴 행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라를 떠난 순이민자는 12만 5천 명, 건국 이후 가장 큰 인력 유출입니다. 2023년 전쟁이 터진 이후로만 8만 명 넘게 떠났고 올해도 5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돌아온 인구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엘리트층의 조용한 출국이라 부릅니다. 시위 대신 짐을 싸서 떠나는 방식의 불신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1%에 불과한 하이테크 인력이 수출의 절반 이상, 소득세의 3분의 1을 책임집니다. 이들의 이탈은 곧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실제 전쟁 후 1년 동안 8,300명의 하이테크 종사자가 이스라엘을 떠났고 스타트업 창업과 R&D 센터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혁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유독 인기인 이유는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고 생활비는 텔아비브의 절반 수준이며 자녀는 유럽 대학을 저렴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징병제를 피하려는 부모들의 수요도 폭발적입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정부가 최근 시민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면서 규제 강화 전에 기회를 잡으려는 인파가 대사관 앞에 몰린 것입니다. 한 40대 IT 엔지니어는 전쟁이 끝나도 이 나라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에게 군복 대신 유럽 여권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던 이스라엘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탈출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두뇌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넘어섰습니다. 보이저 1호가 인류 우주 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우주를 비행한 이 탐사선이 2026년 11월 15일경 지구로부터 일광일 거리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광일은 빛이 24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약 259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약 253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간 공간을 항해 중이며 이는 지구 태양 거리의 168배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보이저 1호의 통신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미 23시간 32분을 넘긴 상태입니다. 약 1년 후에는 이 시간이 정확히 24시간으로 늘어나 명령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데만 이틀이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나사는 심우주 통신망을 이용해 여전히 교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외행성 정렬이 176년에 한 번 오는 시기를 활용하기 위해 1977년 연속 발사됐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근접 비행한 후 성간 우주로 진입했고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관측하는 우회 궤도로 날아간 뒤 2018년 성간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두 우주선은 최신 스마트폰보다 약 300만 배 적은 메모리로 작동하면서도 반세기 가까이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우주 탐사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특히 보이저 1호는 1990년 태양을 등지고 지구를 촬영한 전설적인 사진, 창백한 푸른 점을 남겼습니다. 칼 세이건이 제안해 촬영된 이 이미지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으로 보이저 임무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로 전력을 얻고 있지만 이 방사성 붕괴와 열전 소자 노화로 매년 전력이 4와트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부분의 과학 장비를 순차적으로 꺼왔으며 남은 최소 장비만 가동할 경우 2030년대 중반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후엔 전력 고갈로 우주선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무한한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7km라는 꾸준한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난 성간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가장 오래 여행한 이 탐사선은 2026년 일광일이라는 상징적 지점을 통과하며 또 한 번 우주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 우주개발 체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분기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과 조립 전 과정을 총괄하며 한국형 발사체 시대의 민간 체제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2023년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글로벌 우주 시장은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소형 위성의 급속한 발전과 발사 비용 절감 기술이 확산되면서 발사체, 위성 GPS, 통신까지 포함한 우주 시장은 2035년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D 프린팅 로켓과 재사용 부스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민간 기업이 우주 시장의 핵심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도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으며 차세대 발사체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4차 발사에서 한화는 기체 제작을 전담하고 일부 발사 운용 인력도 참여해 민간의 역할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발사 운용 주관은 여전히 항우연이 맡았지만 이전 발사들과 비교하면 민간 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를 통해 민간 중심 발사 체제를 검증하는 반복 시험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히 6차 발사에서는 발사 책임자, 발사 운용 책임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사 운용을 한화가 담당하는 구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우주산업의 실질적 민간 전환이 가시화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우주 생태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연속적, 정례적 발사 유지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정부 역시 2028년 7차 발사와 8차 이후 연 1회 정례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한국 우주산업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5차, 6차 발사를 통해 민간 체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발사 공백을 줄여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발사체 산업은 지금 민간 도약의 문턱에 서 있으며 향후 2년에서 4년이 그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